거울처럼 우리를 닮아 회색빛이 될지도 몰라. We can. 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기획한 코너죠. 환경보호, 환경알리기 프로젝트 지구야 미안해 시간입니다. 2025년 마지막 12월의 주제는 일상 속의 유해 물질이고요. 오늘 모신 분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입니다. 네, 일단은 노동, 환경, 건강 이 세 가지를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뭔가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연구소 이름이 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인데요. 네. 이게 아마 초창기에 이 연구소를 설계하실 때 노동, 환경, 건강의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싶은 아마 욕망이 모여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넓혀놨구나. 지금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쭉 돌이켜 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2009년도에 여수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거기에 석유화학 산업 단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노동자들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 단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뭐 발암 물질 얼마나 되는가, 뭐 그런 것들 같이 평가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제도 개선,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기도 했고, 그 5년 후에 여수에 2014년인데요. 여수에 그 유조선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충돌하면서 유류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태안 사고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맞아요. 이제 막 씻어내는 것 같아요. 했었죠. 그때 저희가 가서 그때 남아 있는 이제 유증기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공기중 측정도 하고 소변도 측정을 해서 그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밝힌 사례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아마 환경의 이야기가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래하고 있는 물질에 얼마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해한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제 건강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구하고 있어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주제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알고 갔습니다. 그 연구소가 건립된 지 올해로 26년이 됐다고요. 네네. 예, 그리고 연구소가 생긴 이유가, 이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76g의 이황화탄소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올해 이제 그 4월 4일 날 아마 2025년 가장 역사적인 날에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26년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원진레이온 사건 때문인데요. 80년대 말에 원진레이온이라는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에서 레이온이라는 고급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그 공장에서 이황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이 76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의 산지 환자가 발생한, 사실 국제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것을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다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그때 이제 발생한 피해자들을, 산재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다시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그때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6g의 이황화탄소 때문이다라는 게 그 설명을 위한 이야기군요. 자, 오늘 주제는 일상 속의 유해 물질의 실태와 원인. 이게 사실 좀 오늘 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부터 유해 물질이라는 게 뭔지 그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유해 물질이라고도 하고 유독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정의 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이제 화평법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는 유독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유해성이 그냥 뭐 그냥 만들어진 기준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이나 조건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혹은 환경에 어떤 수준에 다다랐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적합한 물질들을 유독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 대략 요 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한 1000여 종 정도가 유독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 물질은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아예 금지시키는 것.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고 금지시키는 물질 한 100여 종 정도 되고. 그게 제한 물질. 아니요, 금지 물질. 금지 물질. 네, 아예 금지. 제한은 이거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굉장히 유독하긴 한데 이거 필요할 것 같긴 해.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제한 물질. 그렇게 여러 가지 분류의 물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원진래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일상 속에서 이제 미처 잘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일상 속에서 가장 흔히 접촉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과부라화물 같은 거. 아마 이 전에 한 달 전에 아마 고금숙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긴 한데 과부라화물 같은 경우가 이제 코팅팬, 코팅 밥솥처럼 우리 잘 눌러붙지 않게 만들어진 거기에 후크나 이런 밥솥에 코팅되어 있는 거 매끈한 면. 네. 그래서 요리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과부라물에 코팅이 돼 있고 우리 이제 등산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등산 야외 용품들에 그렇게 코팅되어 있어서 물이나 기름, 때 잘 붙지 않게 해주는 거. 방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과부라물인데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게 특수 기능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오히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사잖아요. 돈을 더 주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음식 쪽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쪽으로는 음식은 이제 어떤 제조자도 이 음식에 뭘 이제 유해한 걸 넣어야지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음식은 이제 오염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그 아이약이라고 해서 국제암연구소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몇 가지 이제 발표한 사례 중에 알코올도 음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 그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발암 물질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공된 고기들, 햄이나 뭐 이런 거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실산염이라고 해서 이게 소화기계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먹을 게 없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도 뭐 포탈레이터와 같은 이런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이제 오염돼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캔 제품에는 이제 BPA가 들어가 있는 코팅이 돼 있습니다. 안쪽에 매끈하면 이게 일단 매끈하면 문제가 있는 거구나. 편리할수록 아마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일수록 뭔가 좀 유해한 것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야채에도 잔류농약 같은 게 있다면서요? 잔류농약은 뭐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아도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점 뭐 규제를 좀 세게 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서는 이제 유기농을 공급하는 그런 단계로 가 있어서 그건 조금 어쨌든 농약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생활화학 제품에도 특히 이제 향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는 향을 녹이기 위해서 용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 용제도 역시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용제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향 성분 자체가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고 우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겐 대부분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네요. 네. 아이씨. 아니 저는 이거를 이 잔류농약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제주도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가끔 이렇게 갔다 보면 오래된 농약 봉투 같은 게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농약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농약 이름을 보고 농약 이름이 싸그리, 다잡아 뭐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얘기 생각보다 훨씬 독하구나. 네, 그 농약의
그 능력 제조사 중에 장명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마음에 쏙 드는 어. 장명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실 끔찍하죠.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도 유해 물질 속 성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네네. 이 환경 호르몬이 사실 이제 그 레이첼 칼슨이 1960년대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서술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건강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농도가 낮아도. 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외부에서 유래한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을 방해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해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호르몬과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를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바다거북 있잖아요. 네. 바다거북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성비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부 해양 활동가들은 이제 기후 위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해서 이 바다 거북이 그 성비가 점점 깨지니까 억지로 그 알을 꺼집어내 가지고 온도를 맞춰주면서 성비 균형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비가 깨지지 않는 농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1대1 정도가 유지되는 그때의 수준? 그 수준을 딱 맞춰놓고 성비를 결정할 수 있는 호르몬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암컷이 더 많이 나오고 어디에서 수컷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수준이 3.3 나노그램. 3.3 나노그램. 네, 우리가 이제 1리터짜리 물이 1kg인데요. 요거를 1000분의 1로 하면 1g이 되고 이거를 1000분의 1로 다시 하면 미리그램이 되고 이걸 1000분의 1을 다시 하면 나노그램이 되고 이것을 더 그때 그 수준이 나노그램 정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성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유래하는 호르몬도 이렇게 내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정도에서 건강 영향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비유해 주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농도에도 엄청난 변화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환경 호르몬이죠.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얘가 얘가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렸을 때 노출될수록 그것과 관련된 건강 영향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린이가 훨씬 취약하다. 과거에는 양이 중요했거든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아까 유독물질을 구분하듯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것이 독이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물질은 독을 갖고 있고 독을 결정하는 것은 양이다. 이게 고정관념이었는데 환경 호르몬은 어려서 노출될수록 그 건강 영향이 나타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태아일 때일수록 유아일수록 청소년일수록 그 건강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능이 감소하거나 뭐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천식이나 비망이나 성저숙증 같은 것들이 어릴 때 노출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영향으로 주목되고요. 성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인도 뭐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나 남성의 경우는 생식기에 나타나는 병,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호르몬 노출과 관련된 건강 영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생식과 출생과 임신 이쪽에 훨씬 더 많은 그 위험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 표상으로는. 네, 침묵의 봄에서도 또 경고했었던 것이 왜 그 알이나 뭐 양손이나 조류의 알이 점점점 얇아지고 그러면서 깨지기 쉽고 그러면서 이제 더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생식기에 나타나는 위험들이 초기에 이제 계속 연구됐었던 분야이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호르몬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을 연구해서 저 정도의 그림이 나온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회용품들 이런 거 많이 써서 이제 그게 가장 일상과 밀접한 문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손소독제, 그다음에 뭐 각 개인적인 위생용품, 일회용 용기 이런 거 너무 많이 써왔는데 이런 변화가
환경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유해물질 실태가 어떤지도 혹시 살펴보셨나요? 코로나 이후에 그 유해물질 실태라기보다는요. 유해물질 사용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전과 이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뀌었는데 유해물질 측면에서는 배달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배달이 늘어나면서 이제 포장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배달까지 갔다는 것은 모든 이제 그 가공이 다 완전히 가공이 다 끝난 단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왜 음식에 오염됐을까라는 것들을 추적한 연구에서의 공통적인 지적은 유통, 가공의 과정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 가공이 더 이제 핵심적으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애초에 그 식재료에서부터 식재료를 가공하고 하는 단계에서 계속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이제 설비나 여러 가지 장비에서 오염이 돼서 들어가고 그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오염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가공이나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경 호르몬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씨 오늘 점심도 배달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배달이나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환경 호르몬 중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좀 높게 나온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플라스틱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게 유해물질 발생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 플라스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그 뭐 기후 위기나 그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이나 환경 오염의 그 핵심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플라스틱 노출 저 뭐죠? 그 배출량 표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점점 올라가네요. 플라스틱이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 제조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50년부터 최근까지 통계를 보면 최근 15년 사이에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최근 1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거는 당연히 배출 웨이스트로 나가는 그렇겠죠. 거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어딘가에 배출이 돼야겠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도 똑같이 이제 쌍둥이처럼 그 그래프가 길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게 우리가 그래도 17년 뭐 요때부터는 환경 얘기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플라스틱 좀 줄이자 운동도 꽤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네요. 그게 아마 코로나가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기도 그 하고. 식문화가 잡히면서 그렇게 이제 식문화가 잡히면서 특히나 한국은 이제 배달 문화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여를 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산유국이 이게 플라스틱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한 30-4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로. 그래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중국에서 싼 원료를 생산해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체 시장을 그런 이제 재순환하는 시장을 이제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냥 되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이 비싸면 못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리병 쓰든지 재활용기 쓰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플라스틱이 너무 싸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중국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산유국에서도 지금 과거에는 이제 원유만 캐다가 지금은 석유화학 산업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거든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싸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다 같이 이러다 진짜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는 건데 네. 플라스틱은 무조건 뭐 세금을 뭐 몇십 배 물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 사람들의 의식적인 행위나 어떤 그 의도적인 소비만 기대하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그렇죠. 물론 개인의 실천을 독려해서 이 사용이나 소비를 줄이는 것도 일부분 중요하긴 하지만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이거 아실란가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많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래서 일단 용기도 중요하고 아까 이제 캔 음식 했을 때 그 캔 라이닝에서 유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리고 좀 산성인 것들 그런 것이면 용출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끓이게 되면 더 높아지고 어제도 제가 오기 전에 논문을 계속 몇 개를 좀 검출해 봤는데 거기서도 그냥 컵에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일회용 컵에다가 물 담가 놓고 그걸 이제 온도별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온도를 높일수록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용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씨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 돼. 또 플라스틱 아닌 데가 없어요. 사방이 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플라스틱을 좀 규제하고 기업도 뭐 유해 물질을 좀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실행하려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려면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시민들하고 그 실험을 한 번 해봤어요. 한 40여 가족, 한 100여 명의 가족들하고 환경 호르몬 우리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했는데요. 그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최소화되는 세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도 워낙 많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생활화학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8개로 딱 축소를 했습니다. 샴푸, 뭐 비누, 그다음에 그 로션이나 그다음에 저기 여름이었기 때문에 뭐 선스크린 그래서 딱 8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없는 거 딱 골라내고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영양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60가지를 한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거. 했더니 결국 그렇게 2박 3일 동안 하니까 줄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왼쪽에 있는 이제 저분량 프탈레이트라고 해서 저게 이제 생활화학 제품에 아까 이제 향료나 그런 거 녹일 때 많이 들어가는 세제 같은 거. 네네. 그때 거의 70%는 줄일 수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파라벤이라는 게 이제 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보존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거는 거의 9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저렇게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저 우리가 정도로 뭔가 분석해보고 정보를 갖고 있고 선별해서 그것을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실천했듯이 화장품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정도를 해야 저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규제가 이제 필요한데 예전에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고 한번 실천해봤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기업이 따라오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지만 이걸 몇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시도가 좀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거기서 그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어떤 유해 물질을 썼는지를 다 기입을 하도록 하고 표기하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그래도 뭐 쓰겠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고 아니죠. 그 사회의 책임이 되는 건가요? 나쁜 건 못 쓰게 일단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썼으면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개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은 물론 거기도 노력이 들어가야겠지만 덜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고르게 되겠죠. 그 정도는 하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 점점점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면 유해한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바뀔 거다라는 그런 뭐 시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를 좀 믿는 게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전 세계에 쓰레기 봉투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강력히 시행하고 또 국민들의 국민성이나 이 성향이 이거 해야 돼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하게만 만들면 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2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우리 플라스틱 문제 좀 해결해 보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국가가 법률에 기반한 강력한 좀 규제를 공동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국은 항상 칭찬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재순환하는 시스템 자체가 곳곳마다 이게 박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가장 선진적이고 그래서 모범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관망하고 있는 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게 성공하긴 해야 될 텐데 조금 더 세게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조금 관망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이 그것을 잘 따르 그 뜻이 옳다면 그렇죠. 거기서 잘 따르고 잘 협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회적인 믿음과 신뢰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성공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어떤 더 엄격한 것을 만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거의 뭐 요즘 쓰레기 색깔도 구분해서 놓잖아요. 그것까지. 네, 페트병도 뭐 노란 색깔 있는 건 색깔 있는 거대로, 색깔 없는 건 색깔 없는 거대로. 네네네. 뭐 다른 나라 가 보니까 그 말도 안 돼 그냥 다 때려 놓던데 여태까지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정보와 지혜를 알려주시는 우리 소장님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천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쭉 설명한 것처럼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문화 자체에 완전히 폭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장바구니를 사랑합니다. 장바구니를 장바구니.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그 텀블러 항상 지참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덜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덜 노출되기 위해서는 일단 프라이팬을 안 써요. 스테인리스 스텐팬. 네. 달궜다가 쓰는 네네. 거. 어렵긴 하지만 자주 실패하긴 하지만 이제 스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밥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냄비밥을 지으시나요? 아니요 압력솥 압력솥 옛날 압력솥. 적당한 양을 먹도록 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과 유통의 단계가 길면 길수록 이제 보존제가 음식 식재료에 환경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제 집에서 먹는 거 그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아이들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부모의 권위로 이거 KS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KS가 없는 제품인데 이거 사용하지 말자라고 설득을 하는데 성공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청소년기에 오면서 청소년기에 말을 안 들어. 그 위용에 제가 짓눌려서 화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을 했으면 빨리 지우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지만 안 들어요. 아직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이제 투쟁하고 있는. 어렵네요. 또 아이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장을 진하게 할 수도 있는데 몰래 할 수도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일상 속의 환경 호르몬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노동과 환경과 일상이 어떻게 다 같이 중요한지 이런 문제들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유해 물질 줄이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 개인의 생활에서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줄이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국가적으로 또 캠페인을 벌려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모두의 노력이 다 합쳐져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혹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 소장님 비롯한 연구소 분들의 많은 그 노력과 또 지혜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